서울 마포구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끝자락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프리지아. 그곳의 주인인 28살 서하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서하는 어김없이 양재동 꽃시장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뺨바닥을 스치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옷깃을 여미며 가장 싱싱한 노란 프리지아를 찾아 헤맵니다. 서하에게 프리지아는 단순히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년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사올게라며 집을 나섰던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자 그녀의 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닻입니다. 꽃집의 가장 명당 자리, 손님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서하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프리지아를 꽂아둡니다. 하지만 그 꽃 앞에는 늘 비매품이라는 작은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꽃의 화사함에 반해 가격을 묻지만 서하는 그때마다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꽃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서하는 20년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닦고 시든 잎을 떼어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만 번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좁은 골목길을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서하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비릿한 비냄새와 차가운 빗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 첫 번째로 맞이했던 장마철, 9살 서하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을 내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색색의 우산을 든 부모들이 거대한 꽃밭처럼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하야, 너네 아빠 안 오셔? 그 짝꿍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서하는 대답 대신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꽃밭 사이에 아빠의 투박한 감색 우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의 손등에 매달려 빗속으로 사라질 때 서하는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교정이 정막에 잠길 때까지 서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뒤늦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미안해, 서하야. 아빠가 조금 늦었지? 라고 말해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경비 아저씨의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서하는 비가림막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은 어린 서하의 얇은 셔츠를 순식간에 적셨고 차가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서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하는 일부러 웅덩이만 골라 밟았습니다. 신발 속에 물이 가득 차 질척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빠를 부르는 자신의 울음소리 같아서였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거실 한복판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서하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내가 울면 엄마가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날 이후 서하는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학교를 빠져나와 빗속을 달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주는 고통보다 차라리 매정한 빗줄기에 온몸을 맡기는 것이 마음 편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신문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종이의 정중앙에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가족 사진을 붙여야 했습니다. 서하는 며칠 동안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종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안 어디를 뒤져도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은 명숙이 이미 다 치워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을 잊어야 살 수 있다던 엄마의 절규가 서하의 가슴에 남긴 흉터였습니다. 결국 서하는 엄마가 잠든 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겨우 찾아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아빠의 얼굴만 오려진 채 남아있던 조각난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진을 종이 한복판에 붙이고 아빠의 얼굴이 있어야 할 빈자리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려도 기억 속 아빠의 눈매와 코날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연필로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종이는 너덜너덜해졌고 서하의 눈물방울이 떨어져 연필선이 검게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신문을 발표하던 시간, 친구들이 서한의 아빠 얼굴은 왜 그림이야? 진짜 아빠 없어. 라며 낄낄거릴 때 서한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없지 않아.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한은 자신이 만든 신문을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는 그림으로도 눈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라는 것을 13살 서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서울의 골목에서 모진 풍파를 견디며 자라는 동안 강원도 양평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박재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04년 겨울 눈 덮인 계곡 아래서 기적처럼 구조된 정민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는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를 거둔 것은 병원 봉사자였던 순례였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신분증도 없는 남자를 위해 순례는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인 재호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생겼어도 영혼은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민은 밤마다 원인 모를 공포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 서하야. 프리지아. 꿈속에서 들리는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왜 자꾸 노란 꽃이 눈앞을 가로막는지 정민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민의 20년은 몸에 밴 슬픈 본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텃밭을 일구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볼 때면 정민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4월이 되면 정민은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프리지아 사온다고 했잖아. 라는 어린아이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민은 미친 듯이 시장을 뒤져 프리지아를 샀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도 모른 채 그는 그 꽃을 품에 안고 마당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기억의 파편들이 찌릿하게 뇌를 자극했지만 끝내 형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정민의 20년은 그렇게 박재호라는 낯선 이름 뒤에 숨어 차마 지워지지 않는 부성애의 본능을 억누르며 썩어가는 세월이었습니다. 마포구 골목의 낡은 건물 1층, 서하의 꽃집 프리지아는 오늘도 비릿한 꽃물 냄새와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습관적으로 진열대의 프리지아 화병 밑에 고인 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목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보통의 손님이라면 계세요? 라고 묻거나 활기차게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 손님은 마치 성소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숨을 죽인 채 느릿하게 발을 뗐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선 노인은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풍진이 내려앉은 얼굴. 하지만 서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면서도 찾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순적인 눈빛. 노인은 서하의 인사를 받지도 못한 채 홀린 듯 진열대 중앙의 프리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가냘픈 프리지아 꽃잎 끝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꽃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아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꽃을 두었지만 저토록 경건하게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꽃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울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프리지아요. 꽃말은 순수한 마음이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감전이라도 된 듯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마치 자신만의 비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프리지아였어. 내 머릿속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던 그 노란색이 바로 이 꽃이었구나. 그 순간 서아는 들고 있던 가위를 놓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역시라는 그 한마디. 아버지가 서아에게 꽃을 줄 때면 늘 붙이던 그 특유의 추임새가 서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서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저씨, 혹시... 서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노인의 두 눈이 서아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꽃집 구석의 작은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가 내온 따뜻한 차가 담긴 잔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차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비닐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버리라고 소리쳤던 하지만 서아가 몰래 훔쳐내어 20년을 품고 산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봐주시겠어요? 서아가 내민 사진은 세월의 무게로 끝이 다 해지고 접혔던 자국마다 하얗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건장한 남자와 해사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남자의 목에 매달려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건네받은 정민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 속의 물결이 요동치듯 그의 내면에서도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얼굴인데 이 사진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왜 이 사진 속 아이를 닮았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얀 안개뿐입니다. 정민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해내고 싶어도 닿지 않는 그 막막함에 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아는 그런 정민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비록 정민은 기억하지 못해도 서아의 손바닥에 닿는 그 거친 감촉은 분명 20년 전 아빠의 손이었습니다. 아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하니까요. 2004년 12월 23일 강원도 출장 가면서 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서하야, 아빠가 이번엔 진짜 프리지아 큰 거 사갈게라고요. 그날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아빠는 오지 않았고 나는 20년을 이 꽃집에서 아빠만 기다렸어요. 서하의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나오자 정민의 눈에서도 댐이 무너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판단하기 전 피가 부르고 영혼이 응답하는 숙명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서하의 연인 도유는 차갑지만 필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서하야, 이건 감정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유전자 검사를 하자. 서하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아빠라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검사가 필요해? 하지만 정민이 서하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나도 확인하고 싶구나. 내가 누구인지, 왜 내 가슴 속에는 20년 동안 이름 모를 소녀의 울음소리가 박혀 있었는지.
떳떳하게 내 아비라고 부르고 싶다. 결국 두 사람은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긁어내고 체열을 하는 짧은 순간조차 서아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 서아에게는 지난 20년보다 더 길고 잔인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꽃집에 앉아 있으면 1분 1초가 시계추 소리에 맞춰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서하의 손에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서하의 손가락이 마들마들 떨렸습니다. 도윤이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봉투 안의 결과지.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글자들을 서하는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녀 관계 성립 확률 99.9999%.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 기쁨,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아빠였어. 진짜 우리 아빠였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민 역시 서아를 끌어안고 꽃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에서 끊어졌던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현대의학의 차가운 수치 위에서 뜨거운 진실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 서아는 비로소 세상이 다시 돌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명숙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던 그곳에서 명숙은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결과지를 내밀었을 때 명숙은 한참 동안 종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빠가 살아있다고. 20년 전에 강원도 골짜기에서 죽었다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에게 남편 정민은 20년 전 죽어서 가슴에 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잊기 위해 사진을 태우고 유품을 정리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어머니를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억을 잃었대요. 사고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대요. 이제라도 만나요, 엄마. 결국 며칠 뒤 서하의 꽃집에서 세 사람의 운명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정민의 모습에 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졌지만 그 눈매와 입술은 명숙이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명숙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얼굴은 낯설지 않은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민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명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잊어? 내가 당신 없이 그 고생을 하며 서아를 키웠는데 당신은 다른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야? 꽃집 안은 명숙의 통곡과 정민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풍 같은 대면이 이어지던 중 또 한 명의 여자가 꽃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바로 정민을 20년간 돌봐온 순례였습니다. 순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명숙과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민의 약봉투와 낡은 점퍼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례에게 정민은 20년간 함께 밥을 먹고 텃밭을 일구며 정을 붙여온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재호 씨를 붙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재호 씨? 이 사람은 이정민이에요. 내 남편이고 서아 아빠라고요. 명숙의 외침에 순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순례는 20년 전 길가에 쓰러진 무연고 환자를 거두어 정성껏 보살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던 그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사람으로 만든 것이 순례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 사람한테 가족이 있을 줄은. 그저 불쌍해서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가여워서 곁에 둔 것뿐이에요. 순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한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했던 여자. 서한은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두 아내 사이에서 괴로운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정민에게는 20년 전의 아내 명숙도 지금의 아내 순례도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례가 가져온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퇴색된 종이 뭉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민이 명숙에게 내민 것은 빛바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서울 마포구의 어느 꽃집에서 발행된 영수증. 품목은 프리지아 한 송이였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종이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도 이 노란 꽃만큼은 누군가에게 꼭 전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울면서 이 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명숙의 통곡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정민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서하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들렀던 꽃집의 기록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에도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찰나에도 정민의 무의식 속에 남았던 유일한 이름은 딸과 프리지아였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그 처절한 부성애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은 눈물로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엔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돌아온 한 남자에 대한 가련함이 남았습니다. 순례 역시 영수증의 사연을 듣고는 정민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재호 씨, 아니 정민 씨, 당신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4월마다 프리지아를 찾아 헤맸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순례는 눈물을 훔치며 꽃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한은 달려가 순례의 뒷모습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세 여자의 갈등은 그렇게 프리지아 향기 속에서 비극을 넘어선 숭고한 용서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궐 같은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지만 소박한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정민은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 3벌을 놓았습니다. 내가 왜 3벌을 놓았지? 정민의 질문에 명숙이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 이렇게 모여앉는 걸 당신이 제일 좋아했거든요. 서한은 밥을 먹다 말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텼던 28년의 세월이 아빠가 건네준 숟가락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은 그런 서하의 머리를 서투르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하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밤 꽃집 안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질 줄 몰랐습니다. 28년 만에 비로소 서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20년의 묵은 눈길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기억이 돌아오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세 사람 앞에는 현실이라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20년을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전처 명숙과 기억 잃은 남자를 거두어 20년을 남편으로 섬긴 순례. 이 기묘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칼로 물을 베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명숙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을 되찾았다는 기쁨 이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죽은 남편이라는 망령에 갇혀 스스로를 얼마나 고립시켜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숙의 곁에도 몇 년 전부터 묵묵히 그녀를 지켜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하의 꽃집에 오랫동안 화분을 납품해온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명숙이 홀로 서아를 키우며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비 오는 날이면 슬쩍 가게 앞에 우산을 두고 가던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자였습니다. 정민이 살아 돌아온 직후 명숙은 김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먼저 명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명숙아, 미안하다. 내가 없는 20년 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나는 박재호로 살았던 20년의 세월을 저버릴 수가 없구나. 순례 씨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망각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야.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각자 행복해지자. 정민의 진심 어린 권유에 명숙은 비로소 20년 묵은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호적은 정민과 명숙이 이혼 후 각자의 파트너와 재결합하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원망과 증오 대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민이 제 이름을 되찾고 서아의 곁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3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년의 공백은 그리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의 기억은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다가도 어떤 날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낯설어 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꽃집에 들르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잃어버린 20년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민은 꿈을 꾸었습니다. 지독하게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원도의 산길이었습니다.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었고 부서지는 유리창 사이로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정민의 손이 향한 곳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조수석에 놓인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서아, 우리 서아 생일인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꽃다발을 가슴팍에 품으며 정민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에서 깬 정민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단 하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케이크 앞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던 8살 서아의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기쁨보다 그 소중한 아이를 홀로 두었다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서하의 28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꽃집 프리지아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꽃을 다듬었지만 자꾸만 시계로 눈길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따라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또 기억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신 건 아닐까? 또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꽃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정민의 품에는 꽃집 안의 모든 꽃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하고 눈부신 노란 뭉치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민이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 전국을 뒤져 찾아낸 가장 싱싱하고 향기로운 프리지아 꽃다발이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 어느 날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아버지가 서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재호가 아닌 28년 전 서하를 품에 안고 둥가둥가하던 이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하는 들고 있던 분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민은 서하에게 다가가 커다란 꽃다발에서 프리지아를 한 송이씩 정성스럽게 뽑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9살 때 아빠가 주지 못했던 생일 선물이다. 미안하다, 우리 딸 혼자 비 맞게 해서.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송이가 서하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10살 때. 아빠 없이 졸업식 치르게 해서 미안하다. 이건 11살 때. 이건 20살 내가 어른이 되던 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 송이 한 송이.
정민은 서아가 홀로 견뎌온 28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꽃을 건넸습니다. 서아의 손에는 어느새 노란 꽃송이들이 가득 쌓여 넘쳐 흐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8번째 꽃송이를 내밀며 정민은 서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28살이 된 나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서아에게 주는 꽃이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서아야. 아빠가 이제야 약속 지켰다. 서아는 아버지가 건넨 28송이의 프리지아를 품에 안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꽃향기와 함께 증발해버리는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명숙도 순례도 꽃집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민은 서아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전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멈춰버렸던 시간의 태엽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픈 기다림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봄의 향기였습니다. 서아가 운영하는 꽃집 진열대에서 비매품이라는 푯말이 사라진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제 서아에게 프리지아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한 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하기 위한 꽃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손님들에게 꽃을 내밀며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프리지아의 꽃말이 순수한 마음인 거 아세요? 진심으로 기다리면 기적은 반드시 향기를 타고 돌아온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아의 꽃집 프리지아에서는 아주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아의 29번째 생일이자 새로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정민과 순례였습니다. 정민은 이제 이정민이라는 이름과 박재호라는 이름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서아를 위해 손수 만든 반찬들을 한 꾸러미 들고 와 웃으며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아, 오늘 제일 예쁘네. 곧이어 꽃집 문이 열리고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사한 옷차림의 명숙 곁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는 김 사장이 함께였습니다. 김 사장은 정민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하며 직접 키운 귀한 화분을 건넸습니다. 정민 형님, 서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명숙 씨랑 같이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정민은 호탕하게 웃으며 김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우리 명숙이 잘 부탁하네. 자, 어서들 앉으세요. 꽃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빠 정민과 그의 아내 순례, 엄마 명숙과 그녀의 새로운 동반자 김 사장,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는 서아와 도윤까지. 남들이 보기엔 조금 복잡하고 이상한 가족일지 몰라도 그들 사이엔 그 어떤 혈연보다 진한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정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작년에 28송이에 이어 올해는 한 송이가 더해진 29송이의 꽃다발이었습니다. 서아야, 올해는 아빠가 하나도 안 늦었지? 정민의 말에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아직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비어있는 기억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시니까요. 명수가 김 사장하고 행복해라. 순례 씨, 나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딸 서아야. 아빠가 이제 매년 내 손에 노란 꽃을 쥐어줄게.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잊지 않으마. 서아는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아에게는 아빠가 둘, 엄마가 둘이나 생긴 셈입니다.
28년 전 사라졌던 아버지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아의 삶에 더 넓고 깊은 사랑의 확장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꽃집 밖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숙과 김 사장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골목을 나섰고 정민은 술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아는 그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진열대의 프리지아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프리지아는 기다림의 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꽃입니다. 지평선 너머 붉게 물들던 사막의 밤처럼 치열했던 정민의 과거도 차가운 빗속을 홀로 걷던 서아의 어린 시절도 이제는 노란 프리지아 향기 속에 녹아들어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 묶이는 것임을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서아는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골목길 가득 퍼지는 프리지아 향기가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봄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28년의 시간을 돌아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서한의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용서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향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